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은 변호사입니다. 지난 20년간 수백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빚 문제 압박 그리고 채권 추심과 싸워왔습니다. 만 60세 이상이시고 생활이 점점 더 팍팍해지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정보는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찾지 않으면 영영 모른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꼭 갚아야 한다고 믿고 있는 6가지 유형의 빚을 하나씩 짚어드릴 겁니다. 사실은 이 중 일부는 그냥 놓아도 괜찮은 것들이죠. 몇 가지는 아마 듣고 놀라실 수도 있고 덕분에 수백만 원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채권 추심 때문에 겁먹은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이미 시효가 끝났는데도 계속 괴롭히는 신용카드 빚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 쓰던 신용카드 10년 전쯤 연체된 채 그냥 묻혀버린 줄 알았던 카드 대금. 그땐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거나 배우자를 잃은 충격 속에서 삶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죠. 이자만 쌓이다 결국 갚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본인도 언젠가 잊고 지냈던 그 카드가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지금 미납금이 1G200만 원입니다. 지급하지 않으시면 소송 절차에 들어가고 연금 일부가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며 당장 돈을 보내라고 하죠. 이미 마음 약해진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채무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기가 지나면 그 빚은 법적으로 청구 효력을 잃게 됩니다. 신용카드 대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법원이 인정해주지 않죠. 물론 서류상으로는 그 빚이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법적으로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은 이미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추심업체들은 이걸 노리고 전화를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돈 5천원이라도 입금하거나 전화로 제가 갚겠습니다 라는 말만 해도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동이체를 유지하거나 사과의 말을 건넸다가 다시 법적 위협을 받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상대방은 그 말을 끌어내기 위해 훈련된 전문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전화가 와도 절대 제가 갚겠습니다. 제가 기억납니다. 같은 말은 하지 마세요. 둘째, 모든 내역은 반드시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이메일이나 문자도 좋습니다. 셋째, 채무 발생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확인해 보세요. 5년 이상 지났다면 당신은 그 빚을 갚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이 채무는 이미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고 연락을 계속하신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시효가 끝난 카드 빚 때문에 지금도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이건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누구도 당신을 협박할 자격은 없습니다. 법은 당신 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 편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둘째, 병원비가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될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어르신 병원에 갔던 날을 떠올려 보세요. 갑작스럽게 쓰러져 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던 날, 검사와
수술 입원과 회복까지 정신없이 지나갔고 목숨을 건진 건 참 다행인데 며칠 뒤 집으로 날아온 고지서를 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2박 3일 입원했을 뿐인데 230만 원이라니요. 국민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MRI, 초음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이용료 등은 모두 본인 부담으로 청구됩니다. 이때부터 전화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진료비, 미납이 있으니 정리해 주세요. 계속 미납 시 추심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말투는 딱딱합니다. 마치 내가 뭔가 나쁜 짓을 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말 이 돈을 전부 다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의료급여 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며 국민건강보험법 대신 의료급여 자격을 받아 외래 진료비, 입원비 약값 등을 국가에서 대폭 지원해줍니다. 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 이건 시청구청 보건소 혹은 병원 자체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고령자, 독거노인, 장애인, 희귀 질환자 등에게 진료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병원에서 이런 제도를 먼저 안내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몰라서 신청도 못하고 그저 내가 다 책임져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병원비 고지서를 받았을 때 금액이 부담된다면 절대 그냥 내지 마시고 병원 내 사회복지팀이나 원무과에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는지 먼저 문의하세요. 둘째, 시청 또는 구청 복지과에 연락하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신청이나 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셋째, 병원에서 추심업체가 연락 온 경우 본인이 의료급여 대상자 혹은 지원 신청자임을 밝히고 법률구조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조력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의료비 때문에 생계가 흔들리고 생활비를 줄이며 약을 나눠 먹는 어르신들 이야기. 이제 그만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원비는 치료받기 위해 생긴 일입니다. 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잘못한 일도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계시기에 그 치료가 가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몰라서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당신 권리를 정확히 알고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세상을 떠난 배우자의 카드 빚, 내가 꼭 갚아야 하나요? 이 이야기는 조금 조심스럽게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서울노년법률 상담센터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과 마주 앉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배우자를 막 떠나보낸 분들이 자신이 갚지 않아도 되는 부채를 억지로 떠안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남편이나 아내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 장례가 끝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 전화를 받았더니 목소리는 무표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님의 남편분께서 카드 대금 200만 원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사모님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정리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집니다. 아직 마음 정리도 되지 않았는데 그 슬픔을 틈타 빚이라는 단어가 들이닥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그 부채가 고인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당신은 그 돈을 갚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공동 명의가 아니고 함께 보증을 서거나 공동 계좌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 빚은 돌아가신 분의 유산으로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즉,
카드사는 남겨진 예금 부동산 혹은 상속재산에서 받을 수는 있지만 유가족의 개인 연금이나 생활비 노후 자산까지 손대는 것은 불법입니다. 문제는 많은 추심업체가 이걸 알고도 모릅니다 하는 척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직 충격에서 회복되지 못한 틈을 타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자녀에게까지 연락이 갈 수 있다. 배우자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는 식의 감정적인 압박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첫째, 전화가 오면 반드시 묻습니다. 이 채무가 고인의 단독 명의인가요? 저는 공동보증인이 아닙니다. 만약 단독 명의였다면 이 채무는 제 것이 아닙니다. 유산 상속 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하며 저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단호히 말하세요. 둘째, 모든 통화 내용은 날짜와 시간 담당자 이름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셋째, 만약 계속해서 연락이 온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이상의 짐을 억지로 짊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당신 책임이 아닙니다. 법도 상식도 당신 편입니다. 그냥 내 잘못처럼 느껴졌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돈을 내시는 어르신들이 이제는 단 한 분도 더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넷째, 자식 대학 보내려고 받은 학자금 대출 지금도 갚고 계신가요? 그땐 아이 대학 등록 마감일이 코앞이었고 은행 갈 시간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대출 받고 말았죠. 이런 말씀 어르신들께 자주 듣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뒷바라지를 내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60대, 70대가 된 지금까지도 학자금 대출을 갚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입니다. 자녀의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부모 명의로 신청한 경우도 많고 간혹 어르신 본인이 중장년 시절 늦은 배움을 위해 직접 대출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퇴했고 수입이라고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전부인데 여전히 매달 13일이면 자동이체로 17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이 돈이 나중에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그냥 계속 내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학자금 대출을 유예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소득이 없는 경우 장기간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적인 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연계형 상환유예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기, 질병이나 장애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혹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의 장애 등급 판정을 기준으로 채무 감면 또는 대출금 전액 탕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되는 경우 장학재단 측에 상환 면제 또는 장기유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면 그런 제도가 있는 줄 처음 들었다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하나, 자녀가 대출을 받고 부모가 공동보증을 섰던 경우 자녀가 장기간 실직하거나 건강 문제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부모가 대신 떠안는 구조로 돼 있기에 이 문제는 반드시 제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채무 감면 신청 관련 메뉴를 확인해 보세요. 둘째, 장기 실직 질병 장애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절대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복지로 누리집 시군구 복지과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몰라서 계속 내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손해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그 시절엔 선택이 없었고 지금은 권리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멈춰도 되는 순간입니다. 잠시라도 마음이 편해지는 길이 있다면 주저 말고 그 길을 선택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다섯째, 이미 법적으로 끝난 빚인데 왜 또 돈을 내라고 할까요? 오늘은 가장 억울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분명히 법원에서 파산이 확정되고 모든 채무가 정리됐다고 들었는데 몇 달 지나서 다시 전화가 울립니다. 고객님, 예전에 미납하셨던 카드 대금 잊지 않으셨죠? 이번에는 꼭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개인 파산 절차를 마친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미 끝난 빚에 대해 다시 돈을 요구받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너무 놀라서 혹은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에 그냥 돈을 보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완전히 불법입니다. 한국의 개인 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는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주로 면책되는 채무는 신용카드 연체금 의료비, 사채, 통신요금 월세, 미납금 등 담보에 없는 일반 채무들입니다. 즉 판결이 난 이후에는 해당 빚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일부 불법 추심업체는 당신이 그걸 모를 거라고 예상하고 연락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끝났지만 도의적으로라도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죄책감을 유도하거나 이거 안 갚으면 다시 신용등급이 떨어진다고 겁을 주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면책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채무에 대해 연락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연락을 계속할 경우 이는 명백한 채무자 회복권 침해에 해당하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나이도 있고 다 기억이 나질 않아서 정말 이게 면책 대상이 맞는지 확신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첫째, 당시 파산 면책 결정문을 다시 꺼내 확인합니다. 대부분은 첨부 채권 목록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추심자가 연락해오면 이렇게 말하세요. 이 채무는 서울회생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법적으로 소멸된 채무입니다. 추가 연락은 불법이며 저는 이 내용을 신고하겠습니다. 셋째, 전화나 문자 우편이 계속될 경우 기록을 남기고 관할 법률기관에 신고하세요.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당신이 권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르신, 당신은 이미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스스로를 탓하며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용기 내셨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회복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당신을 흔들게 두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뒤돌아보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끝낸 이야기입니다. 여섯째, 애매한 소액 채무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크지도 않은 과거의 채무 때문에 불안에 시달립니다. 전기요금 미납 4만 원, 오래전에 끊은 헬스장 위약금 8만 원, 예전에 살던 집의 관리비 체납분 12만 원.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금액이 쌓이면 혹시라도 연금이 압류되거나 법원에 불려가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는 수십만 원 수준의 소액에 대해서는 실제 소송을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밟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인력이
그 채무액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즉,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빚이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돼 강제징수 자체가 불가능해지기도 하고 일부는 다른 수금업체에 팔리거나 아예 회계상 탕감 처리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쫓아오지 않는 빚이 존재한다는 사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건 한국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두 연금은 원칙적으로 채권 추심이나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도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수입은 보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액 채무에 대해 연락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에게 서면 증거를 요구하세요. 구체적인 근거 없이 빚졌으니 지금 바로 내라는 식의 요구는 무시해도 됩니다. 당황하거나 급하게 돈을 보내지 마시고 해당 채무가 정말 본인의 것인지 시효가 남아있는지 지금의 소득이 강제집행 대상인지 차분히 확인하세요. 혹시라도 장애연금 기초생활수급비, 국민연금으로만 생활하고 계시다면 대부분의 경우 해당 채무로 인해 법적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전 통신사에서 발생한 해지 위약금 같은 채무에 대해 밤잠을 설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이런 소액 채권을 다루는 업체들은 법보다 심리전을 사용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무시무시한 말을 하며 압박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일상을 흔들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냉정하게 천천히 대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결국 포기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평온한 노후는 7만 원짜리 헬스장 위약금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걱정 대신 안심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법은 당신 편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